오늘 제가 할 것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뭐고,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연간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들 좀 점검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복습. 지금 이거는 어제하고 그제는 안 나오는데 오늘 특별히 3일차에는 제가 하나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교육을 하고 나면 10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기억에 많이 들기 위해서, 자,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는 수집, 생산을 하죠. 수집할 수도 있고 생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의 정보를 받았는데 그 학생의 정보에 시험을 쳐서 시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생산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집 정보와 생산 정보를 가지고요. 그것을 저장하고 이용 관리를 하게 되죠. 이 이용 관리를 할 때는 우리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다가 목적을 달성하면 보유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 파기하고 있으면 별도 분리 보관해서 보유기간이 만료되면 파기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가 위탁을 요청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고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제공 요청에 그러니까 정보 주체 동의 또는 법령에 따라서 제3자 제공을 하는데 제3자 제공도 목적 내 제3자 제공이 있고 목적 외에 제3자 제공이 있고요. 목적 내 제3자 제공은 홈페이지에 사전에 공개를 하지만 목적 외 제3자 제공은 목적 외 제3자 제공 대장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개인정보 노유출이 발생한다면 초기 대응 및 신고를 즉시 하셔야 되고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오늘 교육 과정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수집 생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수집 시 고지사항보다 4가지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수집하면 안 된다. 법령에 있으면 안 된다.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번호는 안 된다. 구분 동의, 그죠? 뭐 홍보 마케팅 같은 거는 별도 동의하십니까? 체크란이 따로따로 하나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구분 동의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 말씀 들으셨죠? 14세 미만. 하지만 학생 정보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육기본법에 우리가 민법에는 성년을 만 19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까지는 미성년 그 정보 주체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만 제3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 아까 9포인트 20% 이상 알죠? 모든 글자는 9포인트 이하로 가야 돼요. 그 말은 뭐다? 예전의 양식에 제가 그 유치원 그 무슨 동의 양식을 봤는데 예전 양식을 보다 보니까 글자 포인트가 5포인트예요. 한글로. 그러면 법적 위반이다. 그래서 9포인트 이상 최하로 작은 글씨가 9포인트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내용들은 뭐다? 뭐 말씀드렸죠. 뭐 보유기간이라든지 제3자 제공할 때는 제3자 제공 관련 정보들 그다음에 그 뭐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용으로 할 때 등등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소한의 수집 원칙 이건 아까 기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제3자 제공 위해서 수집 양식은 처음에 수집 고지시 고지사항과 하나가 달라요. 뭘 하나를 더 수집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집 매체 방식과 같다. 요거는 앞서 이제 바빠서 설명 못했는데 여러분 이제 수집할 때 전화로 수집했으면 이런 정보주체 권리보장도 전화로 보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주체가 전화로 내 개인정보 처리 정지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전화로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집 방식도 여러분들이 정보주체 권리 보장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보다 더 동일하거나 더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수집 생산하면 이런 키워드가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고 뭐 각 조 보면 아까 전에 생산 같은 경우 이런 거고 안전사업법 조치는 29조에 해당하고 수집 생산은 16조 17 15조 16조 22조 22조는 아까 동의받는 방법이죠. 뭐 이런 식의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다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1교시가 제대로 된 거고 지금 아마 이거 봐도 그런가 긴가 민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는 하니까
예의한다고 해도 이제 실제 사고가 생기면 용납은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제가 PDF 다시 우리 교육부 개인정보 포털에 올려놓아 드릴게요. 그래서 개인정보 담당자, 자 위의 글자는 우리 이제 공식적인 외적으로 표현하는 나의 마음이고 갈로에 있는 거는 내적으로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보통 담당자가 뭐냐, 내가 왜 됐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보고 담당자 지정했을 때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도 정말 괴로웠어요. 왜 내가 개인정보 보고 담당자가 됐냐, 괴로웠어요. 그리고 몰라, 나 모르겠다. 그리고 막 담당자가 됐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자꾸 전화가 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그때 막 법을 찾아보고 해설서 찾아보고 문의도 하는데 빨리빨리 답변 안 되죠. 다 내 마음 같아서 바로바로 답변해 주면 좋은데 AI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막 그러다가 갑자기 유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정말 멘붕에 빠지죠. 그리고 개인정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공 위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제공은 차라리 쉬운데 위탁하면 이제 세 가지 세트가 있거든요. 세 가지 세트 뭐냐면 계획서를 해서 계약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해야 되고 실태 점검도 해야 되고, 이제 실태 점검 같은 시행을 해야 돼요. 그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탁 계약이 끝나면 내가 제공하거나 사용했던 자료를 파기합니다. 파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빙을 삼아서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제공 개인정보 파기 계획하고 그 파기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야 돼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거고요. 그다음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 잘 관리하고 있나, 이게 겉마음이라면 속마음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주 옛날에 이런 행정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뭐 배상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특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독일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SK텔레콤 같은 통신회사가 있어요. 그 통신회사에 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우리나라 돈 한 130억의 과징금을 받았거든요. 원래 부부인데 이혼한 부부가 한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상대방을 속이고 이제 그 통신사에 전화했는데 통신사는 부부라고 하길래 안 주려고 하다가 부부가 맞는지 몇 번 정보를 확인하니까 예전에 결혼했었으니까 부부였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이혼을 해도. 그래서 그 정보를 다 오케이 받아가지고 제공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고 그 상대 배우자가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통신사가 잘 협조를 해서 그래 너네들 잘 협조해줬으니까 내가 특별히 봐줄게, 130억만 때릴게 하고 130억을 때린 거예요. 단 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GDPR이 이제 매출의 3%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법률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매출의 3%잖아요. 근데 지금 전체 매출의 3%가 아니라 해당 부분의 매출의 3%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전체의 3%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러 사업이 있지만 특정 사업에서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에서 이제 과징금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는데, 반발해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역량이 민간에만 있느냐? 아니죠. 공공에 오죠. 그래서 최근에 공공기관 이제 개인정보 관련 대책이 나온 것도, 원스톱 아웃 나온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보진 않을까, 내가 피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조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정보 책임자와 담당자와 취급자가 있는데 그건 뭐냐?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이렇게 6가지가 나와 있고 7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 대통령령의 32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요 3가지가 돼서 총 9가지를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는 여기에 하나 더 업무가 지정돼 있어요.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처리자가 지정한 사람, 보통 한마디로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책임자한테 잘 찍혀서 보호 담당자가 됐는데,
나는 잘 지키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 지켰다고 나를 인정받았다라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좀 더 마음이 위로가 될 거로 보입니다. 취급자는 대부분 다 지휘 감독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실은 거의 모든 직원들이 취급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담당자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담당자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다.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 담당자란 취급자란 정의가 개인정보 보호 교육부 지침에 있고요. 책임자의 공개에도 담당자 성명이 처리 방침을 공개할 수 있다.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그리고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때문에 19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열렸다가 대면으로 하는데 대면으로 하기 전에는 인터넷상으로 1센터, 2센터, 3센터 교육센터를 통해서도 교육을 했던 게 이 문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의 교육,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여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구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가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 기관장은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 안 해주면 왜 이런 문구 있는데 안 해주냐? 교육부는 차라리 이 지침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또 다 처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잠시 볼 수 있는 게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과 성명, 부서 명칭 전략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책임자의 성명은 공개해야 되고요. 담당자의 성명은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책임자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담당자 이름은 반드시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담당자 여러분들이 가장 문의 많이 하는 게 책임자는 안 쓰고 담당자 이름 쓰라고 해요. 그게 아니죠. 책임자는 무조건 들어가고 담당자는 안 들어가고 담당자는 자기 본인 이름이 들어가기 싫으시면 담당 부서의 이름과 연락처만 넣으셔도 된다. 이름은 꼭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실 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걸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이 보호 담당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처리자, 책임자,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법령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행하는 핵심 인력이다. 저는 핵심 인력이다에 강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하신 핵심 인력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못나서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지리지리 복도 없어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관 내에서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취급자는 여기 취급자가 나오는데 취급자 요 갈색의 테두리 박스예요. 거의 대부분 다 전 직원들이 취급자가 될 것 같아요. 뭐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취급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제구역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한다. 그럼 그 통제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만 취급자가 되겠죠. 그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개인정보는 전체가 취급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책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는 이 책임자가 지정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담당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와 담당자, 취급자의 영역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책임자, 담당자, 여기는 취급자의 역할인데요. 뭐 좋은 말입니다. 뭐 근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는 차차 공부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책임자는 담당자 잘 지정하고 그때그때 잘 결정해주고 그죠? 결정 안 해주면 정말 고구마잖아요. 결정 잘 해주시고 담당자를 잘 밀어주면 그것으로 책임자 역할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혹시 책임자분들이 잘 이제 지정했기 때문에 이제 빼박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결정해야 돼요.
잘 결정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나를 믿어라. 내가 교육받아 보니까 김양호라는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자로서는 매일, 매주, 매월 연간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매월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접속 기록 관리를 매월 점검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월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연간으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보통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개인정보 파기입니다. 왜냐하면 연중에 우리가 뭐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그럼 그 수집 끝나자마자 바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5일 이내에 파기하셔야 돼요. 5일, 그러니까 3일, 5일, 이제 즉시는 3일이고 지체 없이는 5일인데 이 5일은 워킹데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는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수요일 날 마감이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파기해야 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루 더 늦게 파기하셔도 되는 게 워킹데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그때 수집을 받으니까 우리 개인정보 수집할 때 4가지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적, 항목, 그 다음에 세 번째 빼고 네 번째는 불이익 내용, 불이익에 대해서 거부권과 불이익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바로 이용 기간 및 보유 기간입니다. 이 보유 기간을 보통 학년 말 또는 연말까지로 보유 기간을 설정을 하시면 목적을 달성했지만 보유 기간 동안은 분리 보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행사를 담당자가 내가 개인정보 담당이기도 하지만 행사 취급자라는 입장에서 행사를 내가 올해 10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 행사 끝날 때마다 파기 계획을 내고 파기를 하고 파기하는 걸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거를 첨부 서류로 만들어서 파기 결과 보고까지 하는 세트를 행사 때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사 업무와는 상관없이 파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기간 전체에다가 여러분이 담당자니까 우리는 보유기간 이런 식으로 해라 하고 여러분은 한 번만 연말에 기한하시면 되죠. 2022년 개인정보 수집 정보 파기 계획 해가지고 연말에 파기하고 여러분들 그 전에 이제 다 각 취급자 담당자들한테는 분야별 담당자들한테는 수집한 정보는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우리가 지정한 특정 창고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창고에 푸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개인정보를 다 넣어놔라. 다 넣어놓고 우리가 나중에 그걸 일괄 파기하겠다 해서 기한 한 번만 하고 파기 행위 한 번만 딱 하면 다 처리할 수 있죠. 근데 그 끈끈이 하다가 내가 업무상 바빠가지고 꼭 놓쳐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뭐 다음 뭐 저도 이제 결국 이번에 교육청 수준이나 할 때 제가 점검을 나갈 건데 모 교육청에 나갈 건데 그런 것도 보겠죠. 그건 걸리죠. 내가 10개를 잘해도 하나를 잘못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기 같은 것도 연말에 한번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간 계획 같은 것도 넣으시면 좋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미리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만들어서 계획 따라서 할 일을 하고 상위 기관에 공문이 옵니다. 아까 전에 그 일괄 개인정보 일괄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괄 정비 공문은 없죠. 그럼 공문에 이제 뭐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확인해서 각 관련 부서에다 던져서 그 결과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취합해서 공문으로 위에 상위기관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담당자를 만드셔야 돼요. 그걸 이제 뒤에 설명할 건데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는 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 폭탄을 내가 들고 있을 때 터트리면 안 되니까 빨리 폭탄은 폭탄 처리반에 맡겨서 없애야 되는 거고 아끼면 똥됩니다. 이 폭탄이 터지거나 똥이 돼서 그 냄새가 나면 내뿐만 아니라 주위가 매우 피곤하죠. 그래서 바로 즉시 보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교육부는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주라고 공문을 내리거나 여러분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다른 기관들은 아니죠. 다른 기관들은 개인정보 사태 오면 무조건 걸립니다. 실제로 뭐 저희 원도 예전에 뭐 행안부에서 점검 나와서 가태료 먹은 적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나가면 가태료 무조건 먹어요. 저도 뭐 개보이 점검 나가면 전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저도 무조건 하나 이상 잡을 수 있어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100개 중에 하나는 누락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00개 중에 하나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담당자의 운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역할이야. 담당자의 역할은 책임자의 역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9가지가 있는데 지금 10가지로 되어 있죠. 요 7번째가 교육부에만 별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보위 쪽에 있는 법령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얘네들은 감춰져 있죠.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0조에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보유기간 산정은 시표 협의를 거쳐서 기관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표 협의를 거치고 기관장이 결정하고 그런 게 번거로우니까 교육부에서는 아예 시표가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기간에 대해서 산정해라 라고 저희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반 사항을 알게 된 대시 즉시 개선 조치하시고 필요한 책임자를 통해서 기관장에게 개선 조치를 보고하고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선하는 활동이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큰 틀에서의 업무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나누고 책임도 나눠서 결과를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도록 하셔라.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분야별 책임자와 분야별 담당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2011년도에 책임자 담당자로 지정되고 나면서 되게 불안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정보보호본부에 있었는데 이제 에듀넷 같이 교육 정보를 하는 데가 있고 나이스처럼 이제 교육 행정 정보를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업무는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나이스에서 한 4년 있긴 했지만 모른다고 가정을 하죠, 보통. 그리고 또 심지어 학교 내에서도 솔직히 학교 내에서도 행정실과 교무실로 나누고 교무실 내에서도 각 파트별로 부장님도 계시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입학처가 있고 전산원이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부서 무슨 뭐 교육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업무를 어떻게 다 알아요? 절대 몰라요. 그럼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냐? 내가 알아야지 잘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이 관리해라 라고 해서 만든 게 그 분야별로 책임자가 원래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걸 분야별 너네도 책임져. 담당자가 해야 될 걸 분야별 전문가인 너네들 담당자가 해 라고 해서 분야별 책임자와 담당자를 만들었죠. 조직체계에서.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 기관장과 CPO가 있고 CPO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 담당자와 정보보안 담당자와 협조 체계를 이뤄서 이제 보안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같은 것들은 이쪽에서 많이 이제 케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분야별 책임자, 담당자, 지급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저희 원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이런 구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일과 책임을 분담해서 제대로 결과를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돌아가시며 할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자와 위원회 담당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담당자, 지급자, 정보보안 담당자의 역할들이 있고요. 이 역할들은 이제 나중에 문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분야별 담당 책임자는 어떤 업무를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 10가지 업무 중에서 4가지 업무는 위임하지 말라라고 교육부에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호 계획의 전체 계획 수립과 시행하는 것은 책임자가 해라. 그다음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도 보호 책임자가 해라. 이 내부 통제 시스템은 물리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논리적인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뭐 유출 방지, 뭐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규정을 만든다든지 내부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내부 통제 시스템이지 이게 꼭 물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교육계획 수립 시행하는 것도 책임자 하는 거고요. 개인정보 파일 보유기간 산정 이거 돼 있죠. 근데 이제
원래 규정에 넣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서 여기 미 파기 관리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교시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 파일 파기는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지라고 했죠. 물론 여기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차원에서 분야별 책임자가 분야별 개인정보 파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정보보호본부 같은 것도 있고 교육정보본부, 그러니까 에듀넷 같은 경우는 에듀넷 부서가 에듀넷 관련 파일을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잘 모르죠. 그 개인정보 파일은 에듀넷 쪽 분야별 책임자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필요할 때 파기를 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에듀넷 서비스를 하기 싫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종료를 선언했고 이제 그만두게 할 때는 그 파기를 하죠. 파기를 하고 나서 그에 이제 순차 협조를 하든지 파기한 결과를 보고를 하든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책임자는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하시고 제대로 파기됐는지 확인하시고 intra.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파일 등록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했다라는 걸 등록하시는 행위,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인 거죠. 나머지 업무는 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는 개인정보 실태 점검에 대한 조사 개선 활동은 위임하지 않고 보호 책임자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뒤에도 하겠지만 매년 1년에 2번 정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뒤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이제 담당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되는 게 결국 그거죠. 분야별 책임자와 담당자를 위한 조직, 아까 전에 그 조직 체계를 만드시고 인력을 지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직 내에 갖고 있는, 기관 내에 갖고 있는 개인정보와 취급자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보고, 그 개인정보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라는 개념보다 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는 판단하에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좀 고민해야 될 게, 아까 조직 인력 다 만들었으면 이제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개인정보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는 개인정보 지표가 있다면 그게 내부관리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최근에 올해 4월 달인가 공공기관 편의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죠.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21번입니다. 21번에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과 제17조 4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수집한 내용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뭐 정보 주체의 불이익 사항이 없거나 뭐 암호화 등 이제 보안 조치를 했을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이 교육을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교육 목적에 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안 했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다음에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판단해서 다음에 더 좋은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보통 이런 교육하고 설문조사는 당연히 하잖아요. 합리적으로 여러분들도 판단할 때도 이거는 설문조사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 주체에 다시 동의를 받아서 수집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 항목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 제15조 3항에 따라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기존 정보 가지고 이제 만족도 조사, 설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했을 때 그 시행령에서 4가지 조건들을 넣어놨습니다. 엔드 조건은 아니고요, OR 조건인데 그 조건들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작성을 해라. 만약에 너네들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15조 3항이나 제17조 4항에 따라서 이용을 했다면, 제공을 했다면 그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1번부터 21번까지 여러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잘 작성하시고 조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관리 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위험도 분석, 재재난 대비 안전조치, 요거는 초중고 대학 중에서 초중고는 요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안전성확보 조치의 유형의 3가지를
규모에 따라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 1번째 유형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유형 2나 유형 3만 해당을 하고요. 대학은 대부분 다 유형 3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대학원 대학교 학생 수 50명, 100명 있는 거는 유형 2가 될 수도 있으나 거의 유형 3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중고 학교만 거의 유형 2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2는 이 세 가지를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가능한 내부 관리 계획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위험도 분석이나 재난 안전 대비 조치는 안 넣어도 된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항목들 제대로 다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템플릿 같은 거는 아마 잘 돼 있는데 뺏겨 쓰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항목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뭐죠?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제 정비 때를 빌미로 가능한 많이 파기하시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나 자료를 최소화해서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에 명시된 관리적 기술적 보호 조치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반복 점검이 훌륭하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 우리나라 표준 기관처럼 NIST라는 데가 있는데 NIST SP80인가 16인가 그 문서에 보면 교육의 단계가 있는데 교육의 단계는 인식 제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돌아가시면 보통 직원들에 대한 보안 인식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식에 대한 인식 교육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시고 이 교육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이 되시면 훈련이 되시면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몸이 먼저 움직이는 단계 그게 이제 보통 훈련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령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비와 유출 시 즉시 대응. 예를 들면 작년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고시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바이오 정보가 생체 정보로 바뀌었고요. 암호화 대상에는 생체 인식 정보가 바이오 정보 대신 생체 인식 정보로 암호화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내부 관리 계획도 바꾸셔야 되는데 안 바꾸신 분들이 아마 수두룩하실 거예요. 내부 관리 계획에 파일로 검색하셔서 바이오 정보하면 또 글자 띄운 데도 있고 붙인 데도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바이오로만 검색해서 있으면 여러분들 아직 수정해야 되는데도 수정 안 하신 거예요.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을 하시고 책임 지정자 하시고 내부 관리 계획 측면에서는 안전 조치를 잘 하셔야 되죠. 그 중에서 내부 관리 계획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처리 기준이나 내부 보호 방침 등 내부 방침을 공개를 하셔서 투명성과 가능을 개선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발생할 때 통지나 이런 것 대응을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형태가 됩니다. 실제로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떠한 현장 학습 관련 진행 신청 학생들의 한 35명의 정보가 있는 엑셀 파일이 있는 USB를 잃어버려서 그것들을 신고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A와 B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데 개별 발송을 안 하고 보내는 바람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B라는 사람도 당연히 A라는 사람이 이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에 나와 있겠죠.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신고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 인트라넷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기본적으로 개별 발송할 수 있는 옵션을 디폴트로 설정하게끔 저희도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메일 보낼 때는 디폴트로 바로 개별 발송하게끔 했습니다. 개별 발송 필요 안 하고 A와 B에 동시에 보내서 A와 B 너 둘 다 받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면 디폴트 옵션이니까 일부러 옵션에 가서 그걸 풀어야만 두 개 동시에 가겠죠. 그게 더 나은 방식이겠죠. 디폴트로 개별 발송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메일에서는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 활동이에요. 보호 활동인데 지금 이 장표를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할까 말까 1일차, 2일차에 안 했거든요. 이게 지금 모 교육청에 그 분야별 담당자, 좀 전문 담당자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해달라고 할 때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3일차니까 좀 간단하게 퀵하게 한번 해보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 처리 정보는 적용 범위가 있는데 가명 처리는 다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수집 출처 고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했다는 거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개인을 수집 출처를 알려주기 위해서 개인을 알아본다. 그러면 개인정보 제식별 위반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파기. 이것도 파기는 아직까지 파기해도 된다라고 안 돼 있는데 저희 교육부에서는 개인정보 가맹정보는 사용이 다 되면 파기라고 해요. 그리고 아마 2차 개정안에도 가맹정보는 파기 기한을 둬서 파기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없어질 건데 지금 파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영업 이전 제한이 없는 거죠. 개인 식별 안 되니까. 개인 식별 안 되니까 유출 통지도 못 하는 거고 열람 요구도 못 받는 거고 정정 삭제 요구도 못 받고 개인 식별 안 되기 때문에 처리 정지도 못 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적용의 일부 제외. 제가 적용 일부 제외 1항부터 4항까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통계법 이런 건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뭐 이런 것처럼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리고 언론, 종교단체, 정당들의 정보는 개인정보 3장, 4장, 5장, 6장, 7장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장부터 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법 요거 안 하면 거의 안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되고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도 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고충 처리돼야 되고 그래서 언론이나 종교단체나 정당이 요거를 안 해도 되지만 요것 때문에 고충 처리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요걸 안 한다. 그래서 뭐 언론이 왜 똑바로 안 하냐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아 이런 법에 의해서 하는 거구나. 종교단체 교회 다니시거나 절에 다니시거나 종교 다니셔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다만 고유 목적 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나 절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커피숍에서 그 개인정보는 요 3장에서 7장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선교, 포교를 위해서 하는 고유 달성을 위한 개인정보만 3장에서 7장이 제외되는 거지 교회 내에서 절 내에서 커피숍이나 이런 거 운영할 때는 다 적용이 된다. 그런 것들 잘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공개된 장소에 CCTV 공개된 장소에 할 때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비공개 장소는 앞서 15조 이런 것들을 조항에 처리된다. 다만 공개된 장소 처리될 때는 15조, 22조, 27조, 34조, 37조는 처리 안 된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 못 한다는 거죠. CCTV 내 거 찍지 마 라고 못 한다는 거죠. 공개된 장소에 있는 거는. 비공개된 장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고 그 동의받은 사람이 나 이제 찍지 마 라고 하면 CCTV 가동을 못 한다는 이야기고요. 공개된 장소에 있는 거는 처리 정지 요구를 해도 안 된다. 우리 안 받아줘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친목, 우리가 흔히 하는 동창회, 동호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다 받아요. 다만 안 받는 게 수집 동의할 때 동의를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 방침 공개 안 해도 되고 책임자 지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이 세 개만 안 해도 되는 거지 나머지는 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또는 교육청 내에서 친목단체 할 때는 동호회 수집 동의는 안 받아도 된다. 법적으로. 그래도 집집에서 다 받으시죠. 저희도 받아요. 근데 원칙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비밀이나 공개된 규정된 건 공개를 안 하는데 직무로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냐 개인정보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정보는 공개 안 해도 되는데 요거는 공개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충돌이 되겠어. 학교에서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나는 공개 안 하고 싶다. 실제로 뭐 피해도 본 적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정보 주체와 정보 처리자가 판단을 해서 공개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 공개하면 이 법에 따라서 공개 제외하니까 내 공개할래. 공개를 했는데 자유와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면 그 CPO는 그 처리자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을 질 감당이 된다면 공개를 하시는 거고 사고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공개를 하시는 거고 사료가 있다라고 하면 공개를 안 하시는 게 적절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글 프로그램의 버그, 오류 또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글 문서 안에 배치나 exe 파일 실행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실행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이거 보고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눈에 보게끔 정리해봤어요.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가능 여부와 공개 여부. 네, 목적이 가능 여부와 공개 여부, 대장 관리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죠. 요거는 20년 6월 달에 8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삭제된 내용인데, 초중등 교육법에는 이게 아직도 살아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태 점검할 때 주안점인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월 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수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달 체계 수립하고 이제 기간의 보호 체계는 기본 업무 기본 계획 반영해서 수립을 하고요. 기본 계획 시행은 1월부터 3월까지 준비해서 보통 3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드는 기본 계획 수립 시행이 이제 보통 활동 계획, 시행 계획이 되겠죠. 그리고 내부 관리 계획이 바뀌게 된다. 작년에 바꿨으니까 올해 바꿨겠죠. 저희는 바꿨습니다. 바이오 정보는 다 생체 인식 정보로 바꿨고요. 3월 달에 만들었고, 보통 수립할 때는 기관장하고 수정할 때는 CPO인데, 수준 진단을 보면 기관장의 이제 참여도 이런 것 때문에 기관장까지 결제를 해서 좀 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기관장까지 결제를 받습니다. CPO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하고요. 지침 개정 필요한 이 변경 내부 관리 계획에 따라서 지침이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는 거고요. 책임자 교육도 분기별로 보통 하고 있고, 취급자 전지원 대상 교육은 한 번 합니다. 법에서는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요. 교육청이나 대학마다 뭐 2회,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분야별 책임자, 아까 분야별 담당자를 만들었잖아요. 분야별 담당자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실무 협의도 하고 수준 진단. 여기는 사실 대학 대상으로 저희가 수준 진단을 했었고 교육청 대상으로 했었고, 이게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일제 정비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오고요. 하반기에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아까 전에 감사 1년에 2번 한다고 했죠. 실제로 어떠한 특정 이제 사업체가 있으면 그 사업체가 이제 외부 사업자라면 그 외부 사업장을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합니다. 패스워드 관리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터넷과 업무망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지 않는지, 그 실태 점검 체크표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거를 기관장 보고까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의 훈련도 실제 저희 을지 연습 때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에드넷 해킹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상황을 가지면 에드넷 담당자, 그다음에 저희 개인정보 보호부 담당자, 그다음에 시스템 담당자, 보안 담당자, 이렇게 네 개의 부서가 모여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유출사고 보고서 작성하는 거, 사과문 작성하는 거, 그런 것들 다 합니다. 사과문도 작성을 잘하시면 원래 가진금 과태료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사과문 작성하는 기법이 있어요. 대단히 무조건 잘못했다는 말을 정말 정성 들여서 쓰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육부와 같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들 또 퀴즈 대회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우수 직원 대상으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죠. 연도 분석. 그래서 저희 취약점 점검도 매년 계속하고 있고, 홈페이지 차단 시스템 운영하는 거, 홈페이지 노출 점검, 그 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것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가 저장이 되면 자동으로 탐지해가지고 개인정보 저장이 됐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단 시스템도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모 정부 부처에서 그거 시스템 믿었다가 개인정보 파일이 교육 전 부처,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부까지 모든 직원들의 특정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명단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게 왜냐면 그 트래픽이 쭉 가는데 딱 맞고 하나하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걸 그냥 톡톡톡 뽑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되나 안 되나 막 몇십 번 계속 클릭해가지고 등록을 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폭주하는 바람에 하나가 튀면서 등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태로 인해서 해당 그 부정부 부처의 사무관과 주무관이 모두 다 징계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발령 나가고 하는 난리난 사건이 한 몇 년째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에. 그런 것들 시스템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기별로 이렇게 포스터를 보내죠.
정보 주체 동의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담당자로서 저희들 매번 주는 포스터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태 점검, 행안부 13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뭐 이런 항목들이 보통 사고가 났더라 라고 봤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고 해서 2년간 통계를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서 나왔어요. 보도자료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공공기관의 36%, 64%가 위반 사실이 나왔다. 비율로.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모두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 지자체 같은 경우 다 법제 29조로 걸렸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대세는 안전성 확보 조치다. 결론은 잘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강의인 안전성 확보 조치가 중요 이슈 사항이다. 뭐 그래서 유출방지 대책부터 시작해서 침해사고 유출 시 조치 사항 등등 그런 것들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담당자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